친노입니까? 비노입니까? 저는 친이죠. 친이? 예. 그 무상공공 산후 조리원 언제쯤 문을 열게 됩니까? 복지부에서 한 석 달간을 붙잡고 있는 바람에 시킨 대로 안 하면 우회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겠다고 동네 뒷골목 깡패 세기도 아니고. 정치적실로 어떻게 됩니까? 시장 3선 도전,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러 가지 그런 리더십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최고 지도자의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왕이 되셨다가 이제는 되고 계신 거예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죠. 이재명 성남시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한겨레 신문 자주 오시는 편인가요? 요 근처에는 자주 오는데 여기까지는. 네, 예. 그러죠. 어제 일요일이죠. 네. 문재인 대표가 지금 성남시 의료원 신축 현장 네. 방문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장님이 무슨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 성남시 의료원 신축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의료원 신축 현장 부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예. 주민교회라고 하는 교회 지하실에서 예. 숨어 있다가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예. 그때 저녁 먹다가 화가 나가지고요. 출마해서 우리가 직접 만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시립의료원 설립 조례라고 하는 거. 예. 그걸 이제 저희가 첫 주민 발의 조례를 만들었는데 의회에서 47초 만에 날치기로 폐기가 됐어요. 폐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방청하고 있던 방청객들하고 저하고 화가 나가지고 좀 항의를 했는데 그게 특수 공무집행방해 뭐 이런 걸로 수배가 되는 바람에 제가 좀 숨어 있었습니다. 수배 도중에 내가 정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니. 그래서 처음 하신 게 뭐였죠? 정치에 처음 입문한 게? 그 2006년 이제 열린우리당 후보로 시장 선거에 출마했었는데 아주 뭐 2006년대. 그때는 완전히 참패를 뭐 했죠. 참패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성남시 의료원 언제 되는 거죠? 이게? 2017년 하반기 정도에 완공돼서 아마 운영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이 이제 공공병원일 텐데 지어지면은 메르스 같은 전염병에도 뭐 좀 신속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공공의료 시스템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공공의료의 확충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제 사람들의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예. 사람들이 원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이제 건강, 이제 의료 영역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교육, 뭐 이런 부분일 텐데 저희가 의료 부분이 이제 공공성을 좀 강화해보자. 네. 이제 공적 책임을 좀 강화하자는 것인데, 주로 민간 영역에서 못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음압병상 같은 이 감염병 이제 네. 예방이나 치료에 필요한 시설도 민간 병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공 영역에서 공공병원이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음압병상이 99개 있는데 네. 성남시립의료원에 설계된 것만 32개입니다. 굉장히 많이 만드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 그 무상공공 산후 조리원 네. 이것도 지금 만들고 계신가요? 언제쯤 문을 열게 됩니까? 네, 만드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고요. 네. 지금 복지부에서 한 석 달간을 붙잡고 있는 바람에 네, 반대하고 있죠. 진척이 없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심하게 나가면 그냥 무시하고 강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이렇게 법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승민처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나오고. 근데 복지부에서 반대하는데 할 수 있어요, 그게? 법률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고 이제 간접적인 이제 제재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예산이나 아니면 뭐 기타 등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 저는 사실 참 국가기관이 지방정부, 사실 성남시도 헌법이 만들어 놓은 지방자치단체, 예. 지방정부거든요. 시민이 뽑은 시정 책임자가 있고 또 의회라고 하는 감시 견제 기구가 있는 하나의 정부인데 거기에다 대고 만약에 뭐 시킨 대로 안 하면 또는 우리가 결정한 대로 안 하면 우회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는 거는 이게 무슨 뭐 동네 뒷골목 깡패 세계도 아니고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아무튼 주민들 생각하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중앙정부를 잘 설득해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설득하려고 제가 최선을 다하죠. 석 달 동안 설득했고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 이제 사회보장위원회로 다시 넘어가서 일종의 재심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저희가 노력은 하겠지만 이제 내세우는 이유가 도저히 설득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면 왜 산모들한테 저소득층한테는 혜택을 많이 주고 일반 다른 산모한테는 혜택을 달리 주느냐? 이게 이유예요. 많이 주는 게 당연한데요. 아니 그게 정부 방침이잖아요. 보편 복지하지 말라면서요. 예. 똑같이 하지 말고 차등을 두라고 했는데 그 차등을 두었더니 왜 차등을 두냐 이렇게 지금 문제를 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차이가 생기지 않느냐. 형평성이 어긋난다. 예. 그러면 좋은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지방자치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그 중앙당 차원에서는 이게 지금 총선 공약이라든가 무슨 그런 식으로 다른 야당에 속한 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확대하겠다 뭐 이런 구상은 없나요, 아직? 뭐 당에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이제 예. 어제 문재인 대표가 성남시에 오셨으니까 네. 제가 이제 협조를 좀 요청을 드렸고 이제 당 입장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그 지원하는 방식이 예를 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행정부에다가 압력을 가하는 것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뭐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정리하는 것도 있겠고 또는 뭐 내년 총선에 하나의 뭐 정책 의제로 뭐 만들 수도 있겠죠. 예. 저는 그 여러 가지 그 성남시에서 시장님이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하고 계신 걸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그 어떤 뭐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정책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어떤 철학적 배경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뭐 너무 거창한 네. 얘기는 아니고요. 이를테면 지금 보수 정당이나 이쪽에서는 뭐 아직도 이제 신자유주의를 네. 좀 추정하면서 정부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좀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시장에 맡기자 이제 이런 철학적 배경이 있는데요. 시장님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시는 어떤 가치관, 정책적 어떤 노선 뭐 이걸 압축해서 네.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존재 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 영역이 네.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있는 거고요. 근데 그 권한의 원천도 시민이고 그 재원의 원천도 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모든 정부의 운영의 기본적인 목표는 이제 국민들 또 그 구성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다라고 저는 이제 확신하고요.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은 역시 시민이 내는 세금, 시민이 맡긴 권한을 최소한 시민들의 이익에 맞게 행사되어야 된다. 예산도 마찬가지죠. 성남시가 일종의 이제 예산은 정부가 정해준 만큼 세금을 걷어 쓰는데 그걸 최대한 아껴서 시민들에게 최대한 많이 돌려주자. 이런 건 그야말로 공짜가 아니거든요. 네. 그건 뭐 정부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정부의 역할의 이제 크기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무제한으로 키우는 것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불필요한 규제를 한다든지 또는 뭐 쓸데없이 방만하게 경영한다든지 하는 거 당연히 시정해야죠. 근데 문제는 정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불필요한 요소, 나쁜 요소를 제거해야지 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부가 시장 질서를 유지할 때도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나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물론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권력 행사를 하는 데는 이제 권력이나 인력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걸 안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그런 의심을 받고 있죠. 저는 뭐 확신하니까요. 네. 의심 정도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입니까? 이름이 무상산후조리원입니까? 아니면 뭐 공공무상산후조리원입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름 지을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예. 공공산후조리원 하면 보통은 무상이지만 무상이 네.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상당 정도를 일부만 부담하고 그렇죠. 일부는 뭐 공공이 부담하는 형태가 있기 이름이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명확하게 제가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무상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이게 당연한 시민의 권리로 이제 인정돼야 되는데 네. 이걸 마치 이제 공짜라고 이제 그 공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일종의 프레임 공격을 당했는데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예를 들면 야권조차도 무상 그러면 뭔가 밀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아 이거 공짜라고 공격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북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논쟁이 있을 때 이 당당하게 맞부딪혀야 되거든요. 네. 왜 종북이냐? 넌 종북 몰이는 더 나쁘다.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무상이 왜 나쁘냐? 무상이 왜 나쁘냐고. 세금을 냈으니까. 세금 내는 거니까 정당하게 우리가 공짜라고 누릴 권리가 폄하하지 있다. 마라. 그렇죠. 라고 나갔어야 되는 거죠. 정면 돌파, 임전 무퇴. 여기서도 시장님이 이제 특기를 발휘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 개인적인 스토리가 약간 궁금한데요. 네. 그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뭐 포함이 되셨던데 어떻게 해서 들어간 겁니까? 저도 모르죠. 저는 사실 좀 놀라웠고요. 제가 미국에 출장 갔을 때, 또 친구가 갑자기 문자 보내서 대선 후보 됐는데 축하한다 그러길래 미쳤나,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조사를 알아봤더니, 어떤 여론조사 회사에서 무작위 조사를 한 다음에 여권 4명, 야권 4명을 잘랐대요. 네. 그날 조사했더니 처음에는 1%, 그 다음 했더니 뭐 2%,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드디어 6.7%인가 뭐. 많이 올라왔네요. 전체 5위 했대요. 네. 아, 여야를 통틀어서. 통틀어 5위 네. 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야권에서 지금 그 전에 빠진 분이 누구죠? 이재명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안희정 지사가 빠졌나요? 안 지사가 빠지셨고요. 이제 손 지사가 원래는 들어가는데 네. 본인이 안 한다고 네, 하니까 그거 빼니까 제가 네 번째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갑자기 그 지지도가 오르고 대중들이 어쨌든 대선 후보로까지 생각하는 그 결정적 계기가 뭐예요? 아마도 지방자치단체 그 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이 무슨 대선 후보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거 사실 웃기지 전례가 않습니까? 없죠, 전례가. 예. 저도 지금도 좀 우습다고 생각하는데 이해되는 측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너무 강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특히 야권 지지자층에서 야권 소위 정치 결사체에 대해서 되게 불신이 높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정치가. 자기는 중요한 삶의 일부인데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와 관계없는 다른 정치 집단이 하는 거다라고 느껴져서 사실 자꾸 이렇게 멀어지거든요. 저는 정치를 국민 속에서 직접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 국민들이 삶의 일부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마 SNS로 대중들과 접촉을 아주 많이 하고 활발하시죠? 또 그분들의 의견 많이 듣고 제 의견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기존 정치인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정치인들의 그 이중성 또는 뭐 진실하지 못함 또는 뭐 노회함이라고 표현되는 뭔가 그 속이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전 최소화하려고 하거든요. 실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아마 젊은 세대 네. 쪽에 조금 좀 이렇게 뭔가 그런데 잘 호감을 끌어내지 않았나. 그것만으로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SNS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또 이 시장이 많을 텐데 그건 이제 형식적인 측면이고요. 실질적인 계기가 뭔가 내용은 좀 다른 게 있죠. 예를 들면 그 팩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주장이 아니고 네. 실천이 있는 거죠. 실천이 담보되는데 제일 컸던 건 아마도 우리 성남시가 대규모 부채 청산을 했던 것에 네. 대한 평가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게 이제 민선 5기 저번 임기 때는 되게 뭐 모라토리엄 선언이니 그렇죠. 뭐 진짜니 가짜니 뭐 이러면서도 결국은 제가 4년 안에 현금으로만 4,500억을 갚는 그런 성과를 실제 보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대적인 복지 정책이 시작됐고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다 빚에 찌들리고 있는데 나라도 빚 걱정, 개인도 빚 걱정인데 성남시는 빚을 다 갚았다. 갚았다 이런 게 있었고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로 변화가 있구나. 성남시의 복지 정책이 전국 어디에 내놔도 부족하질 만큼 새로운 거 많이 하잖아요. 이게 계속 그런 논쟁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남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막고 견제하고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고 또 제가 거기를 수그리지 않고 치고 나가고 부딪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안 해?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어느 면에서는 이제 그 조중동이라든가 이 보수 언론에서 공격을 많이 받으면서 저는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뜬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뜬 측면이 아니라 뭐 키워준 거 아니에요? 최고 공신이죠. 근데 이상하게 말이죠. 분당 지역에서 실제 당선되실 때 득표율보다 지금도 인기가 좋다 이런 말씀을 네. 많이 하시는데 그쪽은 이른바 보수 언론이나 종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유권자들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인기가 좋은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정보의 유통 통로가 소위 제도 언론, 네. 뭐 여기가 주력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사람들의 정보 수집 또는 전파 경로가 SNS로 바뀌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카페니, 뭐 카톡이니, 네. 트위터니, 페이스북이니 이런 데를 많이 쓰고요. 그쪽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제가. 네. 그리고 제가 누구는 안 믿으시던데 성남시에서 이번에 메리스 사태 때문에 정보 공개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정보 공개를 하기로 마음먹었던 게 뭐냐면 이게 저희가 보고받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아주 광범위하게 뭐 카톡이나 무슨 뭐 카페 뭐 이런 방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이런데 대대적으로 유포가 되면 저한테 바로 문자들이 날라와요. 네. 이거 사실이냐. 저도 보고를 못 받았는데. 네. 근데 보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오해가 증폭이 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어느 학교라던데 사실이냐. 뭐 3명이라는데 뭐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죠. 어느 학교에 1명이다. 네.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다. 라고 하니까 한 2시간 정도 안에 실제로요. 안 믿으시는데
성남 전역에 그 얘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거죠. 정보 유통의 어떤 시스템이 달라졌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포인트를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신다 이런. 뭐 제가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중에 일부를 네, 제가 잘 알겠습니다. 활용하는 거죠. 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안동에서 태어나셨죠? 네, 그렇습니다. 몇 살까지 사셨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제 안동 그 시골 초등학교. 근데 아직도 사투리를 상당히 심하게 쓰시네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건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의향 자체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고향에 친구분들 계세요? 뭐 초등학교 친구들 몇 사람 있지요. 네, 야당 한다고 그러면 싫어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처음에 되게 서러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상처도 좀 많이 받았고요. 특히 이제 시장 출마했을 때 네. 당원이라도 하나 해주라 했다가 제가 아주 매몰차게 거절당하고 네. 제가 이 인생의 쓴맛을 많이 느꼈는데 요즘은 이제 경북 안동 지역의 고향 분들은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많이 생겼습니다. 네. 당과 관계없이. 네. 원래 대구, 경북 그 중에서도 이제 안동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 그렇습니다. 알려져 있죠. 근데 이재명 시장님 개인적으로도 젊을 때 좀 굉장히 좀 보수적인 분 아니었던가요? 가치관으로 보면? 뭐 저는 보수로 보긴 좀 그랬고요. 그냥 네. 공장 노동자라도 대학생이 된 사람이니까 네. 뭐 그걸 보수니 보수라기보다 한다는 게 의미가 없죠. 그냥 좀 모자란 사람이었다고. 모자란 표현 적절치 않고 세상의 어떤 뭐 어떤 보수라기보다는 사회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데 대해서 좀 비교적 늦게 일배에 가까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배. 네, 네, 아주 제가- 심한. 네.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크게 영향을 줬던 게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인데요. 제가 81년 말까지 이제 공장 생활을 했거든요. 80년에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고, 제 입으로 광주 희생자들에 대해서 제 입으로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써서는 안 될 말들을 써서. 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네.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전복하려고 또는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했던 특정 지역의 반란, 폭동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 입으로 말을 했는데 신문부에서 얘기하는 걸 그대로 믿으셨고. 왜냐하면 방송 뭐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 대학을 가서 제가 아닌 걸 알았어요. 네. 알면서 제가 두 가지를 깨우쳤습니다. 하나는 너무 억울했고요. 내가 왜 남을 욕했을까? 그 억울한 사람들에게 두 번의 죽음을 강요했을까? 죽은 것도 억울한데 폭도로 몰아서 두 번째 죽였잖아요. 네. 제가 그걸 공범이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게 사람들에게 특정 정보를 계속 주입하면 그 사람을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네. 인간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제가 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됐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일베에다가 참 모자란 사람 맞았죠. 네. 중고등학교는 이제 검정고시를 하셨나요? 뭐 공장 다니면서 검정고시 했으니까. 자,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제 뜨셨잖아요. 떴나요? 그러면 이제 정치적 진로가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이제 그 시장 3선 도전하십니까? 아니면 내년 총선도 있고, 그 내후년 대선도 있고, 뭐 어떻게 하시는 제가 거예요? 해야 될 일을요, 시장 일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진인사 대천명이고요. 사람이 뭔가 예를 개인적인 목적, 목표를 설정하면 현재 하고 있는 공적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꾸 거기다 맞추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기 싫다고 안 해지는 것도 아닌데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하고자 했던 일, 살아왔던 길대로 그야말로 기회가 공평한 투명한 세상, 공정한 정의로운 세상 거기 만드는 일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시장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치하고 행정하고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거죠. 같은 걸로 보시면. 그걸 구분하는 게 우습고요. 지금 시장님은 정치인입니까? 행정가입니까? 행정이라는 이름의 정치를 하고 있죠. 네. 정치가 좀 더 큰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보고 왜 성남시 행정 신경 안 쓰고 왜 자꾸 전국적인 사안, 예를 들면 세월호 문제라든지 네. 뭐 이런 거에 대해 왜 관심 갖냐. 그런데 그게 성남 시민들의 삶에 직접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부시장이 아니잖아요. 시장이. 행정 관료가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성남 시민들의 삶의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또는 나쁜 것들 좀 막아달라고 잘해달라고 우리 좀 잘 살게 하자고 뽑는 제1위 대리인인데 당연히 우리 시민들의 삶에 영향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관심 가져야죠. 네. 그러니까 집안 뭐 어머니라고 하면 좀 심하지만 하여튼 집안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동네 일도 잘해야 집안이 잘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세월호 같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과 맞바꿔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네. 제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은 행정이기도 행정이죠. 하고요. 네. 네, 정치인이시잖아요, 시장. 그러면은
지금 측근들 없습니까? 성남시에는 측근 비선 라인 이렇게 과도한 시정 개입 이런 논란 없어요? 아직 뭐 비난받지는 않는데 없다고 할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단순한 행정 시스템 안에서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 시장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시민들의 일상적인 정치적 의사 또는 행정적 욕구 이런 것들을 행정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많이 들어야 되고요. 또 그 의견을 듣는 루트라고 하는 게 막 그냥 100만 대 1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누군가가 또 수렴하는 과정이 루트가 필요하니까 없다고 할 수 없죠. 없으면 또 안 되고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월권을 하거나 아니면 이 오고 가는 흐름 자체를 막거나 이렇게 하지 않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측근의 문제가 아니고요. 측근의 문제도 결국은 그 최종 책임자의 몫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여러 가지 그런 리더십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소통도 잘 안 되고 뭐 비선 라인에 과도하게 네. 지금 뭐 본질이 뭡니까? 문제의 본질이 뭐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보시기에. 최고 지도자의 그 사고 때문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의 역할을 뭘로 볼 거냐. 예를 들면 국민들의 정치적 행정적 욕구, 삶의 욕구를 수렴하는 통로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대중을 지배하는 역할로 여길 것이냐 이게 결정의 차이가 있거든요. 공무원이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최종 책임자의 방향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특히 공무원은 더 하죠. 공무원을 보고 보통은 우리가 뭐 영혼 없는 조직이라고 비난하는데 그 사실 잘못된 비난이거든요. 공무원이 영혼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하고 밀어붙이면 그건 관료국가죠. 거기는 제가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공무원은요 마징가 제트 몸체 같은 거예요. 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누가 지휘하느냐에 네. 달라진다. 네, 거기에 예를 들어 머리에 누가 들어가야죠. 근데 그 머리가 하는 대로 팔도 움직이고 로켓도 쏘고 하는 거죠.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쭉 가죠. 근데 아무 데도 안 가니까 막 그 자리에서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측근 문제도 공무원들의 복지 부동 문제도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이 대형이 우왕좌왕 하는 것도 결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헤드가 없어요. 헤드가 어딘가를 가야 되거든요. 그럼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제일 결정적인 문제고, 제가 아쉬운 거는, 이제 왕이 되셨다가, 이제는 신이 되고 계신 것 같아요. 더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에는 단문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전은요, 나쁜 사람이에요. 잘해야죠. 이렇게 말했는데, 어제는 번역기가 필요한 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아무것도 안 듣고 있는 거죠.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자기 확신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말 위험하죠. 앞으로 저는 더 상황이 나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야당 얘기를 좀 몇 개 해보시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잘 못하고 있는데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집권할 수 있습니까? 하기 나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전망이? 최선을 다하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정말로 죽을 각오를 다하지 않으면 실패하겠죠. 지금 혁신위원회가 있고요. 김상곤 위원장하고 그때 기초단체장 만날 때 저도 있었습니다. 참가하셨죠? 네. 그 자리에서 혹시 무슨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저는 뭐 길게는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어서요. 다 버려야 된다. 죽으려고 해서 한다. 저는 문재인 대표님한테 똑같은 말씀도 있었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뭐 다 버린다는 게, 뭐 안철수 의원도 전에 뭐 다 버려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몇 가지 좀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중들이 이제 야당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는 이유는 구체성이 결여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뭘 하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게 결국은 뭐 상대가 잘못하면 우리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고, 또 한 가지는 집권에 대한 열망이 강한가. 네. 그 점도 좀 그리 강하지 않다는 느낌이 강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구체적으로 대중에게 그야말로 어필할 수 있는 아젠다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거를 뭐 정책 대안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데 뭘 하겠다. 또 한 가지는 대중과 직접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말을 안 전해주잖아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저 사람들이 하면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믿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인적 청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은 정치적으로 야당 내부에서
이른바 친노입니까? 비노입니까? 이게 좀 약간 의문인데요. 변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 친이죠. 친이? 예, 이재명파. 이재명파. 뭐 어디에도. 아니, 원래 정치적으로는 보면은 가까우시는 비노에 좀 가깝지 않으셨나요? 전 다 가까워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정동영 의장님 선거운동도 도와드렸고요. 예. 뭐 우리 손 대표님 또 지역에 와 계셔서 열심히 모셨고, 정세균 대표님 선거하실 때도 열심히 도와서 제가 당의 상임 부대변인도 했었고, 예. 뭐 우리 문재인 대표님이나 뭐 저희 친노 그룹들은 민변 변호사들이 많은데 또 가깝죠. 지금 정치적으로 박원순 시장하고요, 문재인 대표하고 어느 분하고 정치적으로 좀 더 가깝습니까?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둘 다 좋아요. 지금 김상곤 혁신위원장님하고도 이제 개인적으로 잘 아실 텐데, 지금 혁신위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옛날에 야당 부대변인도 하고 네, 그때 그랬었잖아요. 뭐 혁신위 이런 일도 제가 뭐 도와드리고 있죠. 예.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답은 다들 알고 있죠. 그래요? 예. 답은 수없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네. 예. 또 어떤 걸 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죠. 문제는 실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면 다 알아요. 몸에 중병이 걸렸어요. 아이고 저 인간 되겠나? 저거 살아남겠나? 내가 저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상태인데 수술해야죠. 수술해서 건강하게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아픈데 잘라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고통스럽죠. 잘려나가는 사람 싫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그야말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물갈이론이 물론 국민들이 보기에는 옳을 수도 있는데요. 17대 국회라든지 뭐 무려 초선 의원이 108명이나 들어오고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졌는데 별로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과연 국회의원들한테 물갈이를 요구하는 게 너무 좀 국민들의 반정치주의에 의존하는 거 아닌가요? 혁신의 본질이 과연 물갈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거든요. 저는 그게 다는 당연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통이 일단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민주당 이번에 팟캐스트 시작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했습니다. 그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가 나타났다, 뭐 이런 그거 거 하고 그러죠. 저는 당의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 또는 당직자들 의무적으로 SNS 시켜라. 그거 평가해라, 그거. 제가 그 당 소통위원회 그 얘기도 했거든요. 국민들이 당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아니, 자꾸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모가지 치면 피가 튀는 걸 보고 환호하는 너무 이쪽으로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 요소가 사실 국민들이 볼 때 다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좀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을 정리해 줘야 되거든요. 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저런 사람들이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 많이 있나요? 그건 결국 물론 이재명 시장님 같은 분 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저도 전에 이제 그 당 공천하고 이럴 때 뭐 좋은 분들한테 영입하는 것 때문에 좀 저도 한번 쫓아다니고 했는데 잘 안 들어올라 그러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면 똑같은 사람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또 언론에서 평가할 때 그 나물에 그 밥.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래도 공정한 기회를 가진다고 확신하면 좀 많이 좋아질 겁니다. 예를 들면 명확한 게 몇 사람 정도는 있거든요. 있죠. 근데 그들이 원하는 가능성을 실제로 열어주냐, 혹시 들어갔다가 이렇게 회수를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물갈이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물론 당연하죠. 그렇다고 이제 물갈이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인물들, 좋은 사람들을 영입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다각도로 좀 혁신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근데 뭐 제가 할 일은 아니어서요. 우리 뭐 변방사또인데, 한양 도서관에서 하는 뭐 그런 뭐 정무적 논의에 제가 얘기하는 거 사실 우습죠. 제가 하는 일 열심히 SNS 하고 진짜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만들어서 알리고 또 딴 데에서 저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믿게 하는 거 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실행을 하는 기초단체장, 수도권의 단체장들의 그런 에너지가 좀 중앙당으로 모아져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때까지는 당은 국회의원 중심으로 네. 움직였고요. 뭐 좀 넓힌다면 지역위원장. 단체장들은 광역 기초 가릴부터 특히 기초는 뭐 당의 뭐 완전히 바깥쪽이었다고 하죠. 예. 근데 요즘은 조금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죠, 지금. 기초단체를 포함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당의 성과로 끌어안아야 된다. 그렇죠. 당과 좀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된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실제 이제 예를 들면 문 대표님이나 당 지도부가 지방자치단체들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가는 게 조금씩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같은 거 출마하면 당선되실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박우석 구청장은 실패하셨지만. 근데 뭐 제가 최고위원 해서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가서 봐야죠. 보는데 이제 역할을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걸 골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시장으로서 모범적인 시장 사례를 만들어내고, 아, 저기 희망이네. 작지만 그 샛별 같은 네. 느낌 주는 거 있잖아요. 깜깜한 밤 속에. 근데 그런 역할이 지금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또 정무적인 당내 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지는 그때 가서 또 봐야 되겠죠. 뭐 미리 뭐 결정할 필요는 좀 있습니까? 했으면 좋겠어요. 기초단체장들이 중앙당에도 좀 전체적인 적극적으로. 루트로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그 제가 할지 문제는 좀 다른 문제고요. 오히려 좀 나쁠 수도 있어요. 과연 최고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시스템 안에서. 네. 아니 가서 당 개혁하라고 혁신하라고 요구하고 인사할 때 좀 인사권도 행사하고 그게 쉽지 않죠. 공천권도 행사하고 그런 거죠. 당내 구조라고 하는 게 특정 개인이 뭘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최고위원들 발언권이 있으니까요. 뭐 다른 분도 하는 거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걸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우리 사회에서 야당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사회적 약자를 잘 챙겨야 하고 또 그러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또 유능함을 보여줘야 되고요. 지금 정치가 바뀌어야 삶이 바뀌고 또 정치를 바꾸니까 삶이 바꾸더라. 이러한 것들을 야당 소속 그 자치단체장들이 앞장서서 좀 입증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정치 토크 돌직구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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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